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등불이 남강을 아름답게 물들이지요. 남강을 찾은 사람들은 소망을 적은 작은 등불을 강물에 띄워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도 한답니다. 바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생기게 된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그 옛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충무공 김시민 장군과 군사들이 있었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아른거리는 남강의 유등을 떠올리며 조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물에 띄우는 등불. 전투 준비를 하라. 1592년 우리나라에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진주에서 판관 벼슬을 하고 있던 김시민 장군은 재빠르게 전투 준비를 마쳤지요. 그동안 창고에 무기를 가득 채워두고 군사 훈련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적군의 침입에도 척척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김시민 장군이 있던 진주에서는 왜군들이 힘을 못 썼지요. 김시민 장군의 군대가 철통같이 왜군을 막아내었어요. 그런데 진주 전체를 다스리던 진주 목사 이경이 전쟁 중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김시민을 목사로 임명하였지요. 김시민의 뛰어난 전술과 지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시민은 목사가 되어 더 열심히 전투를 지휘하였어요. 오랜 전쟁에 지친 군사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김시민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진주성을 고치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진주성을 빼앗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적의 장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였지요. 그렇다면 온 힘을 모아서 진주성을 공격합시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김시민이라는 장군이 대단하다고 들었소.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고 하여도 총을 가진 우리 2만 명의 군사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요. 그렇구려. 그들은 총도 없이 활로 싸우니 말이요. 하하하하. 왜적의 장군들은 마치 다 이긴 싸움인 것처럼 좋아하였어요. 남강이 흐르는 진주성에 2만 명이 넘치는 왜적이 몰려들었지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군사들은 겁에 질렸어요. 김시민 목사의 밑에 있던 장군들은 슬금슬금 도망을 가려고 하였지요. 우리 군사는 4,000명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적군은 우리 군사보다 5배나 많았답니다. 게다가 총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주성을 버리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군사는 모조리 처벌을 할 것이다. 나와 같이 용감히 싸워 승리를 거둘 테냐, 아니면 내 손에 죽임을 당할 테냐. 김시민 목사는 군사들을 향해 힘있게 말하였어요. 군사들은 자신감에 넘치는 김시민 목사를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었지요. 군사들은 김시민의 지혜와 용기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김시민 목사는 성 안에 있던 여인들과 노인들에게도 남자 옷을 입혔답니다. 군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야 적의 기세가 꺾일 테니까요. 왜적은 진주성을 둘러싸고 총을 쏘아대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총알이 마치 소낙비처럼 성을 향해 쏟아졌지요.
하지만 김시민 목사는 괜한 피해를 막기 위해 때를 기다렸어요. 군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지요. 적군의 공격이 뜸해지자 김시민 목사는 소리쳤어요. 공격하라! 김시민 목사의 말에 우리 군사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답니다. 왜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고는 조금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시 달려들어 총과 대포를 쏘아대었지요. 수많은 군사의 목숨을 건 전쟁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왜적은 어두운 밤을 틈타 진주성에 몰래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였어요. 강물 위에 등불을 띄워 어둠을 밝히거라. 김시민 목사가 군사에게 말하였어요. 강물에 등불을 띄우자 몰래 침입하려던 왜적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김시민 목사의 외롭고 힘든 진주성 싸움은 많은 백성을 안타깝게 하였지요. 왜적에게 둘러싸인 진주성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군사들은 많은 백성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김시민 목사는 군사들의 소식을 강물 따라 흐르는 유등에 실어 가족에게 전하였어요. 그리고 성 밖에서 김시민 목사를 응원하는 지원군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에도 등불을 사용하였지요. 목사님, 저 멀리서 횃불 3개가 올라왔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요? 보초를 서던 군사가 김시민 목사에게 물었어요. 강 건너에 숨어있는 지원군에게서 횃불로 신호가 온 것이다. 오늘 밤 적군 몰래 식량을 강에 띄운다는구나. 풍등을 띄어 신호에 답하거라. 풍등은 강에 띄우는 유등과 달리 하늘에 띄우는 등을 말하지요. 종이로 초록 모양을 만들고 속에 달린 심지에 불을 붙이면 등불은 멋지게 하늘을 날아갔어요. 그 풍등에 편지를 쓰기도 했고 풍등의 개수에 따라 신호를 정하기도 하였지요. 김시민 목사의 뜻대로 풍등이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저게 무엇이야? 환한 달이 여러 개인걸? 아니야, 무서운 도깨비불인가 봐. 왜적은 풍등이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그러니 그 숨은 뜻을 알 리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수풀에 숨어있던 우리 지원군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식량을 오늘 밤에 보내면 된다고 하십니다. 지원군은 풍등을 보고 계획대로 식량을 강물에 띄어보내었어요. 이따금 지원군이 진주성 안에 있는 김시민 목사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답니다. 진주성 안에 있는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났고 화약과 화살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왜적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어요. 하하하, 이제 너희는 끝이로구나. 왜적의 장군이 너스레를 떨며 또다시 총공격을 해왔답니다. 나는 죽어 영혼이 되더라도 이 진주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최선을 다해 싸우거라. 김시민 목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외쳤답니다. 활이 바닥나자 김시민 장군은 남강의 물을 퍼다 끓여서 왜적에게 쏟아 부었어요. 사다리를 만들어 진주성을 타고 올라오던 왜적들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남강으로 풍덩 빠져버렸지요. 김시민 목사와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답니다. 그러자 전투 7일째 되는 날 2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왔던 왜적은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가 버렸지요. 우리가 이겼다. 모두 창하다. 김시민 목사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군사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때였답니다. 시체 사이에 쓰러져 있던 적군이 일어나 김시민 목사에게 탕 하고 총을 쏘았지요.
김시민 목사는 안타깝게도 적군의 총을 가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답니다. 수많은 백성을 구하고 하늘나라로 허망하게 떠나버렸지요. 김시민 목사의 죽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렇듯 김시민 장군의 영혼이 서려 있는 진주 남강에서는 김시민 장군과 수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은 진주 대첩을 기억하며 지금도 가을마다 유등축제가 열린답니다. 염챙이와 양반. 옛날 바닷가에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양반들은 이 사람들을 염챙이라고 놀리곤 하였지요. 젠장, 이 일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참으시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장 소금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마을에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놀림을 당하느니 남의 집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들을 서울로 보내었지요. 서울에 온 총각은 어느 양반 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무도 하고 불도 떼주면서 잔심부름을 시작하였지요. 염챙아, 나무는 다 했느냐? 네, 영감님. 양반은 여전히 총각을 염챙이라고 불렀답니다. 총각은 화가 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였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양반이 총각을 조용히 불렀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아닙니다, 영감마님. 놀리기만 하던 영감이 칭찬을 하자 총각은 의아했지요. 집에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이고, 정말이십니까? 총각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에 이런 양반도 있었구나. 총각은 속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하였지요. 며칠 후 가족이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총각의 생각과는 달랐지요. 양반은 아버지를 하인으로, 어머니는 부엌대기로 일을 시켰답니다. 큰 염챙아, 내가 시킨 일은 다 했느냐? 어미 염챙아, 부엌 일은 어찌 되었느냐? 작은 염챙아, 나무는 다 해왔겠지? 양반은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총각을 놀리며 업신여겼지요. 이곳에서도 염챙이란 소리를 듣게 되다니. 이름이 되어버린 염챙이라는 말 때문에 총각과 부모님은 속이 상하였어요. 이 집 양반만 그러는 게 아니었지요. 마을에 사는 다른 양반들도 만나기만 하면 듣기 싫은 이름을 불렀답니다. 두고 보자. 언제고 양반 놈들을 혼내주고 말 테다. 총각은 화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반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오늘은 영감님의 생일날이다. 손님이 많이 오실 터이니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음식을 다른 날보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하거라. 양반의 부인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소를 잡고 돼지도 잡고 온갖 떡도 하였지요. 누릇누릇하게 부침개도 부쳤어요. 양반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입맛을 다셨지요. 음식을 맡은 어머니는 잠시 쉬지도 못하였어요.
어머니, 힘드시지요?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들지. 총각과 어머니는 서로를 위로하였어요. 아버지도 마당으로 광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양반의 잔심부름을 하느라 잠시 앉아있지도 못하였지요. 큰 염챙아, 어미 염챙아, 작은 염챙아. 양반은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잠시 후 손님들이 방 안 가득 들어와 앉았어요. 방 안은 손님들로 시끌벅적하였지요. 무슨 음식이 나오길래 냄새가 이리도 좋을까? 그러게 말이야,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이때 하인들이 잘 차려진 생일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양반과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답니다. 자, 어서들 드시지요. 잘 먹겠소이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들은 상위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모두 일그러졌어요. 도대체 왜들 그러시오? 손님들은 양반의 기분이 상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지요. 양반은 얼른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고깃국도 맛이 없고 튀긴 생선도 찐 닭도 아무 맛이 없었지요. 여봐라, 당장 음식을 한 부엌대기를 풀러오도록 하거라. 잠시 후 총각의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어미 염챙아,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했길래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것이냐? 음식에 간은 맞춘 것이야? 양반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답니다. 소금은 염챙이라는 천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온데 영감님과 양반님들이 먹는 음식에 어찌 천한 놈이 만든 것을 넣겠습니까? 만약 넣는다고 하여도 잡수지지 않을 것 같아 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영감과 양반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호랑이를 이긴 유관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유관순은 교회 학교에서 한글과 숫자 등을 배웠답니다. 유관순은 영리에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깨우쳤지요. 선교사의 부인인 사이리시 여사는 그런 유관순을 눈여겨보았어요. 관순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관순이를 서울로 유학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암요, 여자도 배워야지요. 하지만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학비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관순이가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관순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유관순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았지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유관순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산을 내려왔어요. 산길을 내려오던 유관순은 커다란 개와 맞닥뜨렸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개가 아니라 호랑이였어요. 유관순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려고 애썼답니다.
에이, 모르겠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어. 유관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의 눈을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호랑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유관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호랑이를 만나고도 살아남은 유관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훗날 누구보다 앞장서 만세 운동을 이끌었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조나라 때의 일이랍니다. 재상이며 귀족이었던 평원군의 집에는 항상 많은 손님들이 묵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식객이라 하여 보통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묵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식객들은 귀족의 집에 머무는 동안 좋은 의견을 내어 그 귀족의 정치를 돕는 일을 하였지요. 이러한 식객이 평원군의 집에도 수천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힘이 센 진나라가 조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조나라는 막강한 진나라 군사를 막을 힘이 없었지요. 이때 조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평원군은 식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초나라로 구원군을 얻으러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초나라에 보낼 사신은 모두 20명으로 결정되었어요. 외국으로 구원군을 얻으러 가는 사신이니만큼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했지요. 글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어야 했으며 무술도 탁월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20명 중에 19명은 뽑았으나 1명은 뽑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평원군은 사신으로 보내기에 알맞은 사람이 19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때 모수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지요. 저를 그 나머지 사신의 1명으로 뽑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모수의 말에 평원군이 물었답니다. 그대는 내 집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소? 예, 꼭 3년이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3년 동안 내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았소. 빼어난 사람이라면 마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그 끝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는 법이요. 그렇건만 내가 그대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평원군의 말에 모수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제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내온 것은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만 한다면 송곳끝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평원군은 모수가 하는 말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수를 사신으로 뽑았지요. 마침내 모수는 초나라에 가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의 평원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낭중지추는 오늘날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도 그 실력이 금방 눈에 띄인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집지킴이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마을 논밭이 거의 다 그 집 것이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논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면 걷어들인 곡식을 모두 바치고 조금 남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갔답니다. 부잣집은 아주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이 보릿 고개 때면 굶어 죽어가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조금만 농사를 잘못 지으면 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안쪽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는 처녀가
왜 부잣집은 저렇게 많은 논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째서 저 댁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처녀의 부모는 그 집엔 옛날부터 집지킴이가 살고 있어 재산을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이지 하고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녀는 또 물었답니다. 집지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부잣집에만 살고 있습니까? 그건 하늘이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것이다. 집지킴이는 커다란 구렁이인데 그 집에서 오랜 옛날부터 살아왔단다. 그럼 그 집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망하겠네요? 아무래도 집지킴이가 없어진다면 그 집은 그리 되겠지. 그날부터 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 부잣집에는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차고 그래도 넣을 곳이 모자라 마당에도 노젓가리를 쌓아두었어요. 그때쯤 처녀는 들판으로 나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집 뒤주 안에 숨겨두었지요. 뒤주에는 얼마 안 되는 곡식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구렁이를 그 곡식 안에 깊숙이 넣고 번쩍거리는 등이 조금 내다보이게 해놓았어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 온 산과 들이 하얗게 될 즈음 처녀는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는 뒤주 안을 보여주며 말하길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말하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속삭였지요. 실은 저 구렁이가 바로 부잣집 집지킴이인데 우리 집 뒤주에 찾아왔단다. 이제 부잣집 논밭과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될 것이야. 마을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절대 소문내지 말라는 당부에도 아랑곳 않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요. 사실 처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꾸몄던 것이에요. 눈 내리는 겨울에 구렁이가 있다니 소문은 바람같이 퍼져나가 부잣집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대감은 그날부터 큰 걱정이 생겼지요. 자기 집 지킴이가 남의 집 뒤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모든 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리라 생각하였어요. 대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인을 시켜 처녀를 몰래 불러왔지요. 부잣집 대감은 처녀가 오자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하였어요. 그래, 너희 집 뒤주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더냐? 예, 내가 한번 구경해도 되겠느냐? 대감님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대감이 그 길로 처녀를 따라가 뒤주 안을 보니 등이 번쩍거리는 큰 구렁이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대감은 처녀에게 애걸복걸 사정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 집 재산을 반으로 딱 잘라줄 터이니 이 구렁이를 되돌려다오. 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지요. 그럼 논밭 문서 반과 곡식 반을 주시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처녀는 땅 문서 반을 얻고 곡식도 반을 가져왔지요. 마지막 노젓가리 2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오려고 보는데 노젓가리에 매달린 돌멩이 하나가 이상하였어요. 처녀는 그 돌멩이가 매달린 작은 노젓가리를 달라고 해서 품꾼들에게 가져오게 하였지요. 말하나 마나 매달린 돌멩이는 순금 덩어리였어요. 처녀는 가지고 온 곡식과 논밭을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주었지요. 그리고 금덩어리는 조금씩 팔아 그 돈으로 부잣집의 나머지 논밭을 모두 사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잘 살게 되었대요. 만물로 쓸 쌀과 돌. 어느 곳에 울타리도 없이 몹시 가난한 오롱이 조롱이 집이 있었답니다. 식구는 오롱조롱 많은 데다 농사만 지어 놓으면 욕심 많은 지주 영감이 터무니없이 내놓으라는 바람에 가난뱅이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지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밭일을 하다가 서당 아이가 지나며 글을 외우는 것을 들었어요. 모래가 쌓여 언덕이 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된다. 막내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깔고 앉아 쉬던 돌멩이를 들고 와서는 식구들에게 말하였어요. 내일부터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무엇이든 한 개씩 들고 오는 게 어떻습니까? 정 아무것도 없으면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오기로 해요. 그러면 무엇이든 모을 게 아니겠어요. 식구들은 그 말에 희망을 갖고 밖에 나가 일을 하다 집에 올 때면 무엇이든 들고 왔지요. 쓸만한 게 없을 땐 정말 돌멩이라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마당에는 돌멩이가 쌓여 금방 돌더미가 생겼답니다. 그것을 보고 막내가 말하였지요. 이것 보세요. 돌멩이가 금방 산더미만해졌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면 곡식도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에요. 그래, 막내의 말이 맞구나. 식구들은 이젠 밤낮으로 일해도 돌더미만 보면 힘이 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옆집에 살고 있던 지주 영감이 돌더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그 돌더미가 왜 저렇게 번쩍번쩍하지? 세상에, 저것은 금덩이가 아니야. 저 가난뱅이가 돌멩이인 줄 알고 쌓아놓았군 그래. 막내가 처음 들고 왔던 넓적 돌멩이가 사실은 금덩이였던 것이지요. 욕심이 난 지주 영감은 부랴부랴 농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여보게나, 쓸모없는 돌멩이는 뭐하러 이렇게 쌓아두었나? 너무 가진 게 없어 이거라도 모아보려 합니다. 저런, 자네 가족이 그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니 딱하게 그지없네. 그래서 말인데, 내 마침 쓸 일이 있으니 이 돌더미와 쌀 100석하고 바꾸는 게 어떤가? 농부는 욕심 많은 지주 영감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지주 영감이 막무가내로 우기니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헤헤헤, 저 금덩이가 쌀 10,000석 값은 되겠구먼. 지주 영감은 신이 나서 얼른 쌀 100석을 내주며 말하였지요. 잠깐, 제일 밑에 쌀가마니는 제일 처음 거둔 만물이라 고사를 지낼 것이니 내려놓거라. 옛날에는 제일 처음 거둔 것을 따로 모셔두었다가 조상님께 제사 지낼 때 썼는데 그것을 만물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농부와 세 아들은 제일 밑의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쌀을 모두 실어왔답니다. 이제 저 돌더미를 싣고 가자꾸나. 지주 영감은 하인들을 시켜 말이 끄는 수레에 돌더미를 싣도록 하였지요. 모두 싣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금덩이를 싣고 떠나려는데 막내 아들이 말하였어요. 잠깐만요. 제일 밑의 돌멩이는 제일 처음 주워온 만물이라 고사를 지낼 것이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과 함께 제일 밑에 있던 금덩어리를 집어 내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뭐라고? 지주 영감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영감님께서도 제일 처음 거둔 쌀가마니를 고사 지낼 만물이라고 내려놓으셨으니 저희도 제일 처음 쌓은 돌멩이를
고사상에 올려야지요. 그래서 지주 영감은 울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쓸모없는 돌더미만 싣고 갔어요. 가난했던 농부네는 돌더미도 치우고 쌀 100석에 금덩어리까지 갖게 되어 막내의 말대로 정말 마당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잘 살았답니다. 사랑을 위해 버린 생명. 조선시대 초기 명나라와의 국경과 가까운 한 마을에 가을이 왔답니다. 누런 가을빛은 상가들을 가득 메워 황금빛으로 빛이 났지요. 한 길이 넘는 갈대밭으로 뒤덮인 들판 사이를 한 젊은 여인이 황급히 헤쳐나가고 있었답니다. 입고 있던 값진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헉헉 가쁜 숨소리가 턱에 닿았으나 잠시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어 보였지요. 훨씬 뒤쪽이기는 했지만 사나운 명나라의 말탄 병사 10여 명이 그 젊은 여인의 뒤를 맹렬히 쫓고 있었답니다. 그중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소리를 질렀지요. 저 계집을 놓치지 말라. 흉악한 외놈의 첩자이니라. 또 다른 자가 호통을 쳤어요. 서로 사로잡지 못하더라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호통 소리와 함께 빗발처럼 날아드는 화살이 바람을 갈랐답니다. 비틀비틀 뛰어가는 여인의 앞과 뒤 그리고 좌우 양쪽으로 화살이 수없이 꽂혔지요. 땀이 흠뻑 젖은 여인의 고운 얼굴에 순간 당황한 빛이 서렸어요. 그러나 다시 도톰한 아랫입술을 야무지게 담은 여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한사코 바로잡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답니다.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을 넘으면 작은 여울이 있고 그 여울만 넘으면 조선 땅이었지요. 하늘님, 이 몸을 보살펴 주옵소서. 여인이 기적을 빌었어요. 사나운 명나라 군병들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 가까워 오고 빗발치는 화살은 옷깃에 스칠 듯 날아들었지요. 한 길이 넘는 갈대밭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화살에 쓰러졌을 것이에요. 여인은 잠시 후 간신히 언덕 위에 다다랐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몸이 맑게 갠 하늘 밑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하나의 화살이 여인의 몸에 깊숙이 꽂혔답니다. 앞으로 꼬꾸라진 여인의 몸이 비탈진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여울물 속으로 빠져버렸지요. 어서 계집을 건져내라. 아직 죽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언덕 위까지 쫓아온 명나라 장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군사가 말에서 뛰어내려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이때였지요. 여울 너머 저쪽 숲속에서 느닷없이 날아온 두 개의 화살이 아직 여울까지 이르지 못한 두 군사의 가슴팍을 꿰뚫었답니다. 아니, 무슨 짓이냐 이놈들. 언덕 위에 선 명나라 장수가 버럭 소리치며 대항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숲속에서 날아온 수십 개의 화살에 호통을 친 장수와 그를 따르던 여러 군사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버렸답니다. 살아남은 명나라 군사들은 별로 대항조차 못한 채 불의의 습격에서 벗어나 간신히 대밭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여울 저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수없이 변방을 침범당하고 죄 없는 동포 백성들의 목숨을 놈들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조선 군사들의 안갚음이었지요. 천하에 인정머리 없는 놈들. 화살에 맞아 물에 빠진 여인을 기어이 잡아 죽여야 시원하단 말인가. 어서 가엾은 여인을 물에서 건져라. 이번에는 조선의 군관이 크게 외쳤어요.
인정으로나 도리로나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솟았던 군간이었지요. 그는 젊은 여인이 갈대숲을 달릴 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습기찬 숲속에서 조선 군사 10여 명이 나와 여울물 속에 뛰어들었지요. 그들은 깊이도 한 길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흐름도 그리 거세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여인을 건져낼 수 있었지요. 고운 얼굴에 핏기는 가시였으나 여인의 몸에는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날 밤 좁은 여울을 사이에 두고 명나라 군사와 조선 군사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 싸움은 밤새 그치지를 않았지요. 조선 군사들의 불의의 습격에 대한 안갚음으로 명나라 군사 100여 명이 불시에 쳐들어온 데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었답니다. 초승달이 외로이 뜬 밤하늘 아래에서 두 나라 군사가 서로 뒤범벅이 된 채 창칼을 휘둘렀어요. 어느 쪽의 군사가 더 많이 상하고 더 많이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곳곳에 쓰러진 숱한 군사들의 신음소리와 벌겋게 물들여진 여울물 빛으로 그 처절함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라. 모조리 잡아라. 비록 전쟁터처럼 싸움을 도두는 북소리는 없을지언정 서로 간의 아우성은 천지를 뒤흔들었답니다. 싸우던 군사들이 죽거나 다쳐서 그 숫자가 적어지면 또다시 다른 군사들이 합세해 양쪽 군사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지요. 새벽별이 잠자리에 들고 동력이 훤히 트일 때까지도 이 처절한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조용하고 한가로운 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뛰어든 아녀자 하나로 인해 싸움이 점점 격렬해진 것이었지요. 언제 다시 검푸른 물빛으로 되돌아갈지 모르는 여울은 묵묵히 흐르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붉은 해가 불쑥 솟은 지 바로 얼마 뒤 조선의 젊은 군관 건시주는 싸움의 틈을 보아 여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으로 되돌아왔어요. 어제 여울에서 건져낸 여인의 신상이 몹시 궁금했던 것이지요. 좀 어떠하오? 가만히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였어요. 나으리. 눈채 살며시 뜬 여인의 고운 눈에는 어느 틈에 이슬이 가득 고여 있었답니다. 밤새 두 나라 군사들의 처절한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움이나 가슴의 설레임을 느끼지 못했던 그녀였지요. 좀 정신이 드오? 네, 아픈 것도 덜 하옵니다. 하오나 이 몸으로 인해 저렇듯 싸움이 극심해졌사오니 죄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 아니오, 그대의 탓은 아니오. 모든 놈들이 흉악한 탓이오. 그보다도 그대는 어인 연고로 놈들의 쫓김을 받게 되었소. 나으리 원통하온 일이옵니다. 이 몸은 명나라의 평범한 아녀자일 따름인데 변방을 지키는 명나라 장군이 한사코 이 몸을 첩으로 달라 하시는 것을 이 몸의 부모님이 끝내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그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몸의 집으로 달려와서 억지로 끌고 가더이다.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고 부모님은 군사들의 험한 발길에 걷어차여 쓰러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오나 아무리 악을 써보아도 놈들의 억센 힘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저쪽 여울 건너 명나라 군마까지 끌려왔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장군이 처음에는 이 몸에게 여러 가지로 말로 달랬지만 끝내 반항하였더니 나중에는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품었던 빗으로 비장의 어깨를 찌르고 급하게 장막 밖으로 뛰쳐나왔던 것이옵니다.
여인은 이불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지요. 고이 자란 한떨기 청초한 꽃이 그토록 거센 풍우에 시달렸으면 을에 있을 법한 서름인 것이었어요. 용케 무서운 소굴을 빠져나왔소. 그러나 이곳은 명나라 진중이 아닌즉 몸이 성할 때까지 편히 쉬었다가 싸움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오. 군관 권시주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의를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힘을 아낄 줄 모르는 젊은 장수였기에 그의 가슴 속엔 사나운 의분만이 물결쳤답니다. 고맙사옵니다, 나으리. 여인의 가느다란 음성을 들으면서 장막 밖으로 나선 군관 건시주는 칼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지요. 놈들에 대한 온 나라 백성의 원한도 크려니와 가련한 명나라 여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참고 견딜 도리가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 길로 싸움터로 달려간 군관 건시주는 한낮이 기울도록 싸웠지요. 힘껏 무찌르고 짓밟은 후에 다시 여인이 누워있는 장막으로 되돌아왔어요. 변방을 지키는 무사로서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 도리이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보람 있는 싸움으로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답니다. 여인이 반갑게 맞았지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사옵니까? 여인은 염려가 되었던지 물어왔어요. 그리고 여인은 어느덧 군관 권시준의 늠름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별로 다친 곳은 없소. 다행이군요. 맑은 웃음을 한박 지어 보이는 여인의 얼굴은 그대로 한떨기 활짝 핀 꽃과 같았답니다. 웃음을 지어 보일 때도 얼굴을 발갛게 붉혔지요. 어느덧 권시준도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대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 옥화라 부르옵니다. 옥화, 이름마저 아름답구려. 젊은 군관 권시준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작은 여울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군사들의 치열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들 사이의 사랑도 커져가고 있었지요. 당신의 부모님들은 지금 얼마나 걱정이 크겠소?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나으리가 더 걱정되옵니다. 만일 나으리의 몸에 변이라도 생기시면 이 몸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오리까? 부디 싸움터에는 가지 마옵소서. 그것만은 안 될 말이오. 변방 장군이 도성으로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터에 나마저 싸움터에 서지 않으면 숱한 군사들이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져 변방이 위태로울 것이 아니겠소. 하지만 나으리... 옥화는 권시준의 품에 안기어 안타깝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천하를 온통 준다 한들 바꾸지 못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지요. 화살에 맞은 상처는 날이 갈수록 아물어갔으나 권시준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못 되었어요. 싸움이 벌어진 지 꼭 보름째 되던 날이었지요. 명나라 장수의 사자가 조선의 진중으로 왔답니다. 그래, 무슨 일이시오? 군막 안에서 사자와 마주 앉은 군관 건시준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서렸지요. 명군의 사자가 제법 위엄을 갖추며 말하였어요. 사소한 일로 이토록 서로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아오. 더구나 이번 일만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하여 외놈의 흉계를 꺾어버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저 흉악한 계집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오. 사자가 말하는 흉악한 계집이 바로 옥화를 뜻하는 것임을 깨닫고 권시준은 크게 놀라서 물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오? 흉악한 것은
기국의 장군이었소. 명군의 사자는 눈을 똑바로 뜨며 반박하였어요. 천만에 저 계집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계집이 거짓으로 아뢰었던 것이오. 군사의 말은 모두 뜻밖의 것이었지요. 권시준도 하나하나 사실을 들어 옥화의 근본과 행적을 캐는 데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명나라 사자는 권시준에게 옥화에 대해 낱낱이 말하였답니다. 옥화는 일본의 계집인데 본시 기생으로 있던 몸이며 본명은 옥지라 하였지요. 몹시 요염하고 영리하여 외국의 첩자로 뽑힌 뒤 조선과 명나라의 형편과 군사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벌써 3차례나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었으며 그리고 이번처럼 국경을 왕래하면서 두 나라의 싸움을 부추기게 하는데 큰 속셈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심한 현기증을 이기지 못해 조선 군관 권시주는 눈을 질끔 감았답니다. 옥화가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보다도 첩자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았지요. 그러니 그 앙큼한 계집을 우리 명나라에 넘겨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곧 죽이도록 하시오. 만약에 이도저도 취하지 않으시면 가뜩이나 험악한 두 나라 사이에 더욱 큰 틈이 벌어질 것이오. 명나라 사자는 잠시 여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종이를 참고 기다릴 까닭이 없었지요. 몇 번이고 재촉하던 명나라 사자는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말하였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소? 음성은 낮았으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곧 그 여인을 베어버리리다. 부릅뜬 권시준의 눈은 불이 붙는 듯 사나워졌어요. 그렇지만 공과 사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 권시준에게는 너무도 어려웠지요. 명나라 군사를 돌려보낸 뒤 군관 권시준은 옥화가 거처하는 장막으로 되돌아왔답니다. 머리끝까지 솟구친 분노 같아서는 그녀를 당장 한 칼에 베어버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명나라 사자와의 언약대로라면 곧 시행해야만 하였지요. 그러나 나으리 지금 오시옵니까? 반겨 맞아주는 옥화를 대하자 권시주는 모질게 가졌던 마음 한구석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색이 몹시 나빠 보이십니다. 여인의 둥근 눈이 샛별처럼 빛났지요. 아무렇지도 않소. 그보다도 그대는 지금 곧 이곳을 떠나줘야 하겠소. 무슨 일이라도 생겼사옵니까? 처음에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였어요. 그러나 심상치 않은 권시준의 표정을 살피는 옥화의 영리한 눈에는 이내 맑은 이슬이 가득 고였지요. 군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그친 것을 듣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줄로 짐작하였사옵니다. 하오나 나으리께서 이 몸을 버리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옵니다. 고였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모두 하늘의 뜻이오. 나으리 이 몸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서 버리지 않겠노라고 한 말씀만 들려주옵소서. 옥화는 흐느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권시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의 품을 떠나서는 진정 못 살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일본의 첩자였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옥화는 모든 것을 밝히고 군관 권시준의 품에 매달려 안타깝게 몸부림쳤지요. 그것은 애절한 하소연이요 뼈저린 애걸이었어요.
이 모두가 운명의 뜻이니 난들 어찌하겠소. 모두 한낱 꿈으로 잊어버려 주오. 군관 권시주는 조용히 옥화의 등을 밀었어요.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을 붙잡고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장부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답니다. 두 필의 말에 각각 오른 군관 권시중과 일본의 첩자 옥화는 여우를 멀리 바라보며 남쪽 길을 택하였어요. 그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지요. 십리 밖까지 따라 나섰던 군관 권시주는 작은 고갯마루턱 위에서 말 고삐를 당겼답니다. 부디 잘 가시오. 나으리 야속하십니다. 나으리가 저를 버리시오면 이 몸은 어이 살아가오리까. 계속 비통한 울음을 참지 못하던 첩자 옥화는 또 권시준의 옷자락에 매달렸어요. 그것을 한사코 뿌리치고 돌아서는 권시준의 가슴속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오죽해야 장막까지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가슴을 주먹으로 쳤겠어요. 언제나 이별이란 애석하다고 들어왔지만 가슴을 에이는 듯한 괴로움을 못 이겨 하늘을 우러러 수없이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황혼이었지요. 권시주는 저녁 대신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곧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답니다.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던 휘영청 밝은 달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로 거침없이 떠올라 아직 피에 물들어 있는 숱한 장막들을 골고루 비춰주고 있었지요. 천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군관 권시준의 장막 속은 한없이 어둡고 안타깝기만 하였답니다. 자정 무렵 군관 권시준이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문득 인기척이 나서 살며시 눈을 뜬 순간 장막 안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으로 윤곽이 잡히는 그림자의 정체를 군관 권시주는 곧 알아보았지요. 차마 조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더이다. 이 몸을 거두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나으리. 아니, 어찌하여 다시 돌아오시었소? 옥화는 대답을 못하고 군관 권시준의 발밑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하였답니다. 오죽하면 조국을 버리고 되돌아왔을까마는 그러나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명나라와의 언약도 중요하거니와 나라 안을 샅샅이 염탐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을 도맡아 한 첩자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 몸은 나리의 나라에 죄를 진 몸이오이다. 옥화의 목매인 애걸이었지요. 권시주는 순간 스스로의 감정을 위하여 대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권시주는 비장한 얼굴 모습을 하고 침상 위에서 칼을 집어들었지요. 옥화,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서리빨 같은 칼날이 어두운 장막 안에서 번쩍이는 순간 권시준의 옷자락을 쥐었던 첩자 옥화의 손이 힘없이 풀어지며 그 자리에 쓰러져 피 속에 파묻혔답니다. 용서하시오.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옥화를 부둥켜 안은 군관 권시준의 눈에서는 주먹 같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답니다.